숨이 막힐 듯한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엔 산행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산을 하다 무더위에 탈진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위에 누운 채 구급대원에게 두통을 강하게 호소합니다.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부산 백양산. 산악 마라톤 훈련을 하던 40대 문모 씨는 현기증과 근육 경련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헬기를 동원해 40여 분 만에 문 씨를 구조했습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 로프를 매달고 내려가 한 소년을 구출합니다. 그제 저녁 등산에 나선 40대 박모교사와 7명의 학생들이 모두 무더위 속에 탈진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노인회관 옥상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주산 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 광주광역시 남구 등지에선 심야의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서 대규모 정전을 의미하는 블랙아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평균 전력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미 지난 16일 최대 전력 수요는 8,631만 킬로와트를 기록해 종전까지 여름철 최고 기록이었던 8,518만 킬로와트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평일에 매일 기록이 경신되고 있어 당장 이번 주에도 최고치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7년 전과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력이 저희들이 10%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전력 최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8월 중순에는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에 재가동해 500만 킬로와트의 추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탈원전 정책과 관계없이 모든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았던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정부 차원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진풍경도 많이 연출됩니다. 지하철 역사나 쇼핑몰 같은 시원한 곳에는 미처 도심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들로 피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어르신들이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바깥에 타는 듯한 열기를 피해 들어온 겁니다. 한낮 도심의 지표면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섭씨 53도를 가리킵니다. 반면 지하철역 내부는 30도로 20도나 차이 납니다. 서울의 한 실내 쇼핑몰도 피서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그렇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화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해서 저녁도 먹을 겸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독서실형 카페를 찾아 책과 차를 즐기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저렴한 데다 휴식까지 취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집에 있기 힘들고 아이와 자꾸 싸우는 일이 많아서 이런 시원한 곳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연일 무더위에 지하철 역사와 쇼핑몰은 도심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들의 피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즘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닷가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서는 매일 새벽 쓰레기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수변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찹니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술맛 나고. 밤이 깊어지자 공원은 점점 거대한 술판으로 변합니다. 안주나 야식으로 각종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 바쁩니다. 술판은 새벽 3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수변공원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던 수변공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공원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깔고 앉았던 돗자리만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간 사람들. 먹다 남은 술에 음식물까지. 공원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새벽 5시 청소가 시작되지만 분리수거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겐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수변공원을 찾는 사람은 하루 10,000여 명 가량인데 매일 새벽 처리하는 쓰레기가 3에서 4톤에 달합니다. 처음에 나 한숨부터 나오죠. 나와서 처음 쳐다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주말에는 많이 나올 때는 한 7톤, 8톤까지도 나오고 그래. 오늘도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는 수변공원에 쌓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열대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서일까요? 어젯밤 서울 당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동이 정전돼서 5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를 피하려다가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길기범 기자입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불이 모두 꺼져 있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당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개 동이 정전돼 5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엄청 열기가 막 입기가 조금. 전기는 2시간 반 만에 들어왔는데 아파트 관리소 측은 폭염으로 전력량이 급증하자 차단기 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구조해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남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교나들목 부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살 배모 씨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고속도로에 나타난 멧돼지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뒤덮었고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시작된 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정우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을지 또 남북미 종전선언을 논의했을지가 관심입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워싱턴을 방문한 정우용 청와대 안보실장. 협상 파트너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한 것을 방미 성과로 꼽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게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가장 관심이 쏠린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종전선언 부분에 쏠리는데 좀 어떤 논의를 좀 볼턴 보좌관하고 하셨는지. 맞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미는 소강 상태인 북미 관계 돌파구를 찾는 차원이며 9월 종전선언 가능성은 좀 더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시장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과 남북미 종전선언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 진행 속도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 보이던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꽤나 낙관적으로 평가하곤 했는데요. 사실 불만이었나 봅니다. 사석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돌아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진척 없는 북핵 협상 상황에 좌절을 느끼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대외적으로는 대북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진척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며 매일 북핵 협상과 관련해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 후속 회담을 취소하는가 하면 주요 핵 프로그램을 감추려 한다는 평가까지 받는 등 시간을 끄는 모습입니다. 또 트럼프가 섣불리 미군 유해 200구를 송환했다고 공개했지만 Our great fallen heroes, the remains,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북한 측에서 모르쇠로 나오고 있는 점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의 협상 전술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인내심을 잃고 돌아서서 군사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외교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관용적인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네, 더운 날씨만큼이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핵화 협상인데 비핵화도 제자리 걸음인데 요즘 북한 매체의 남측 때리기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곤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네, 북한 왜 이렇게 남측이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죠? 네, 결국은 이 모든 협상에서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역할 자체가 네. 당초 이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에는 지금 못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금년 초에 협상 국면이 시작이 됐을 때 북한이 내심 생각을 했던 것은 민족 공조 국면을 이용을 해서 네. 한미 공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완을 시키고 네. 한국이 이제 이 북한의 입장 자체를 어느 정도 대변해 주거나 네네. 아니면 반영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월 10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북한이 한국에게 바랬던 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면 어떨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면 내주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걸 바란 거군요. 한반도 평화 체제와 네. 관련해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네. 보다 좀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네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 입장을 요구를 내심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 기대에는 이제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쪽이 어떤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네네. 실제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네. 지금 얘기는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경협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불만 자체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북 간에 걸린 본 의제 문제에 있어서 네네.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보다 분명하게 내달라는 지금 무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역할을 계속 이제 강조하는 무언의 메시지인데 네네. 실제로 이제 북한이 그런 속내를 드러낸 문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일 날 이제 논평을 좀 보면은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보수 세력이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대결의 족쇄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시영시영, 그러니까 성큼성큼 내달리지 못하고 있다. 네네. 이게 남조선 당국의 현 처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네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1월 이후에 취해온 정책을 보면 기존 정부와는 좀 다른 보다 이제 이 리버럴한 정책들이 네네. 그다음에 남북 화해협력에 중심을 두는 정책들이 좀 발빠르게 시도될 줄 알았는데 네.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내용 자체가 김정일 위원장이 금년 초에 발표한 신년사의 내용하고도 괴를 같이 해요. 네네. 결국은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과는 완전히 그 틀이 다른 접근을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 그때 어떤 훈훈한 모습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강도가 너무 세다. 생각해도 너무 세다.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싱가포르 렉처 발언 이후에 이제 뭐 굉장히 북한이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냐면 일단 북한 쓸데없는 훈시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다. 그리고 또 물에 무도한 괴설이다. 제처지도 모르는 힛더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힛더운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른다라는 분에 넘치고 버릇 없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의 어떤 강한 말을 내뱉을 정도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의도 참 이게 해석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금년 2월, 3월의 논조에 비하면은 굉장히 강경해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과거에 나오던 욕설들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과거 정부에서 나왔던. 그래도 그 옛날보다는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이제 이 금도는 안 넘고 있는 건데 문재인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이름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불만을 얘기할 때 그 어떤 그 누구 이게 이제 평양이 자주 그 이용하는 어법입니다. 그 누구란 말을 썼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때도 그 누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이제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간접적인 표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면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이제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남측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심각한 우려라 이런 글을 좀 쓰면서 남쪽의 어떤 경제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 약간의 비난의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왜 목소리를 낼까요? 이거는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들은 그래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상대적인 그 우월감을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북한이 한국에 바라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경제 협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대북 제재 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북 제재 해제하는데 앞장서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신뢰 구축 조치들을 빨리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국 북한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레버리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거꾸로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북한은 사실상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마이너스 3% 정도의 역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감추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북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마다 평가가 다른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지난 2년보다 조금 둔화됐던 거는 이제 맞아요. 그게 제재 여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올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본격적인 제재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언을 했던 그 국가 경제 이 발전 전략 5개년 계획의 이 성공적인 어떤 성과도 거두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조함의 반영이기도 해요. 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북한의 어떤 노동신문이라는 어떤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서 계속적인 불만 또 남측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되짚어보면은 4.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군부가 나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노동신문의 어떤 군부의 어떤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부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넌센스예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를 못 믿을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다. 더구나 그 군부가 노동신문의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반하는 그 내용까지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북한 체제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인상을 이용해서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카 배드카 게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당원 역할.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 한 손에다가 네. 강경파 얘기하고 온건파 얘기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카드를 쥐고 있는 네. 거죠.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 네네.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참모들에게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좀 속상하다면서 화를 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본인 트위터에 나왔던 것만 봐도 알 수가 네. 있는데 이게 5, 6월에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내가 양보한 것도 없다. 네네. 언제 비핵화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네네. 이제 내용들이 주고 나가 있는데 답답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네. 일단 지금 급격하게 대북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오히려 네. 이게 악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군사 옵션 꺼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현재 분위기 자체를 불만이 있더라도 유지할 거예요. 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내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대외 정책 능력에 대한 심각한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한 것일 경우에 그다음에 특히 공화당 주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도 네.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핵화 협상 굉장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가까웠는데 네네.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은 비핵화 협상도 좀 시원하게 좀 풀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협상 자체가 그렇게 네. 시원하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간 교류는 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민화협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했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된 희생자 유골 송환 사업에 남북 민화협이 합의하고 공동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며 방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을 일본에서 우리 땅으로 모셔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김영대 민화협 의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을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유골 송환 사업도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향운동이라고 명명하며 민족 공동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무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9월쯤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고 11월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의 상봉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정확히 파악된 강제징용 유골만 2천여 분. 남북이 유골 송환에 합의를 하면서 일본 압박을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북 공동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일본 측을 상대할 때 우리의 명분이 훨씬 강화되는 점이 있고. 남북이 민화협 창립 20주년을 맞아 4.27 남북 정상회담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26일 8명의 후보 가운데 3명만 남는 컷오프 예비 경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이인영 의원이 마지막으로 출마를 알리는 회견을 가졌습니다. 패종과 같은 그 상황, 또 대원군과 같은 그런 리더십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리더십이 더 맞다. 1차 관문은 8명의 당대표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으로 오는 26일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앙위원이 400여 명인 만큼 100표 정도를 확보하면 컷오프 통과가 유력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문 진영에서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 4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판세가 요동치는 상황. 최재성 의원은 공천 룰을 확정하기 위한 당대표 후보 8인 회동을 제안하고 김진표 의원은 부인까지 나서서 전국을 도는 등 각 후보마다 당심 잡기에 안간힘입니다. 한편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다음 달 25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조직폭력배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공세는 물론 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의 한 조직폭력단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국제 마피아파의 관계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이 지사가 경찰에 검거된 이 조직 폭력배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후 이 조직 출신인 이모 씨가 세운 회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성남시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다른 조직원들은 이 지사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범죄 집단이 모습을 숨기고 접근하면 구별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을 조폭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폭 변호 의혹에 대해선 조폭이 아닌데 구속됐다는 말에 300만 원을 받고 변호했고 그동안 맡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에도 이 지사와 관련한 단어들이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빗발쳤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작가 공지영 씨도 이 지사의 당적 제명을 요구하는 등 조폭 유착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기무사의 개업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문건을 만들었던 고위급 인사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정 기자입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며 관련자 추가 소환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계엄령 문건 작성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지난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TF에 속해 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의 소환 조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원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에까지 보고됐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이 경우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수단과 검찰의 공조수사가 유력합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놓고 정치권은 신속히 수사하라는 주장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 자료가 들어있던 USB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임 전 차장이 버렸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가 백업돼 있는 USB를 확보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료 반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5월 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한 뒤 자료를 모두 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 가방에서 USB를 찾아냈고 임 전 차장은 결국 자신이 숨긴 게 맞다며 거짓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USB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410건의 문서 이외에도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문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차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제 식구 감싸기라며 법원을 압박한 가운데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줄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임 전 차장의 USB 확보로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부터 강북 지역의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강북에 직접 살아보면서 강남과 광북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 이삿짐을 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계속 언덕이구나. 30제곱미터 남짓한 이곳 옥탑방에서 박 시장은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에어컨 하나 없습니다. 강북에 살아보면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강남북의 격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기대가 큰 모습입니다. 근데 시장님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돌아보시면은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기대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박 시장의 강북살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휴가철 맞아 차 타고 가족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뒷좌석에선 귀찮거나 불편해서 안전띠를 안 매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가 나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1시간을 지켜본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은 대부분 안전띠를 맸지만 뒷좌석에선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매는데 뒷좌석에 앉을 때는 잘 안 매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탑승자는 얼마나 위험할까? 차량을 시속 48.3km로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켜봤습니다. 초고속 카메라 영상을 보니 안전띠를 안 맨 뒷좌석의 인체 모형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더니 앞좌석과 천장에 처참하게 부닥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띠를 안 맨 뒷좌석 승객은 본인이 중상을 입기 쉽고 앞에 있는 운전자나 동승자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배, 어린이는 무릎에 받는 충격이 80배 높아졌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죽거나 크게 다칠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꼭 매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 주중에 이어 주말에도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이 기체 결함 때문에 또 지연됐습니다. 직원들은 기내식 대란과 마찬가지로 경영 실패가 빚은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주말에는 정상화될 거라던 아시아나항공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편에 지연이 발생한 겁니다. 지연 항공편은 모두 4편인데 지난 주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타이베이행 OZ713편은 탑승한 승객 249명 전원이 내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압 개통 부품과 랜딩 기어 고장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권고안보다 많은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우건설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려던 박삼구 회장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재정난이 가중되자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을 빡빡하게 운영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과로를 하면 쉬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시아나항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쉴 새 없이 돌립니다. 아시아나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운항 지연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국적 항공사의 운항 기준에 비춰 이해할 수 없는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긴 정체기를 멈추고 석 달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른다는 생각에 급매물도 속속 거래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보기에는 섣부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초 대비 1, 2억 원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다 최근 전용 124제곱미터가
최고가인 23억 원의 실거래 신고됐습니다. 반포동의 이 아파트 단지 역시 전용 84제곱미터가 27억 원, 최고 실거래가로 올라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전후로 종부세 영향이 적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호가도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가가 또 높은 것만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앞에 하셨으면은 좀 저가로 매수 가능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부터 약세를 보여온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3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습니다. 반면 거래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반등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매 수급 동향도 그렇고 그다음에 매매 거래 동향도 그렇고 2015년 이후로 지금 사상 최저치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송파의 헬리오시티 등 올 연말 예고된 대규모 입주 물량 역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세금 압박이 커지자 최근 부동산 증여가 부쩍 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줘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자산관리센터. 평소와 달리 창구마다 상담이 한창이고 상담실로 향하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에 재산 분배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실마다 상담 중임을 나타내는 인형이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늘자 은행 자산관리센터엔 부동산 증여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박 씨도 세금이 1,000만 원 수준으로 오르자 증여를 앞당겼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줘 3주택자 추가 세부담을 덜고 강남 아파트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해 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은 1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증여세는 1억 8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공제되지만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부간 증여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 한 아파트에선 분양권 당첨자 절반가량이 무더기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자녀 단독 증여보다는 배우자나 손자 등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반기 주택 증여는 반기 기준 최대인 5만 4천 건. 전문가들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과 장기적 절세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으로부터 속된 그림으로 천대를 받던 민화가 최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통을 깨는 파격과 한계 없는 상상력을 가진 민화의 예술성을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8폭 병풍에 펼쳐진 정교한 책거리부터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가득한 동물까지. 민화에는 일상생활부터 자연에 대한 동경까지 소재의 한계가 없습니다. 또 글을 몰랐던 서민들을 위해 그림으로 풀어낸 구운몽도와 삼국지도 같은 실용성과 산보다 큰 새 등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성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점점 자기 형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기의 판타지적 공간, 자기의 세계관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과감한 채색과 민중의 정서가 느껴지는 파격적인 소재.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은 화폭은 민화만의 생명력입니다. 500년 동안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으로 회화적으로 정리한 게 민화입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최근 민화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시장조차 잡기 어려웠지만 민화를 찾는 사람들이 늘며 관련 전시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민화 애호가만 줄잡아 20만 명. 미술품 거래소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나올 정도로 가격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조선시대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민화가 지금은 환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빌려 타는 사람들에게 헬멧도 함께 빌려주는 헬멧 대여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에도 헬멧 착용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따릉이 운영에 적용을 한 건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헬멧을 쓰면 더 덥기도 하고 땀도 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 시민들은 헬멧 착용이 좀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헬멧 대여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대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서울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서울 중랑구 용마 폭포공원에서 산양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주에는 산양 한 마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산양의 배설물이 발견된 지점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고 드론을 띄워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이 배설물은 산양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안에 DNA 분석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네요. 벌에 쏘이는 사고가 크게 늘면서 말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말벌은 요즘같이 기온이 높고 비가 적게 오는 날씨에 번식을 잘한다고 하고요. 또 이런 날씨가 벌집을 짓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7, 8월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벌집을 발견했을 땐 절대 건드리지 말고 빨리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손으로 뽑지 말고 카드나 동전 같은 딱딱한 물건으로 피부를 밀어서 빼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와인을 감별하는 와인 소믈리에처럼 치킨을 감별하는 이른바 치믈리에 자격시험을 한 배달대행업체가 열었는데요. 이 치믈리에 시험을 보는 행사장에 동물복지운동가들이 난입해 닭을 먹지 말라는 시위를 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치킨을 먹어선 안 된다, 닭은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행사가 열린 호텔 측의 저지로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